첫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오셨죠? 레바논 폭발 사고, 그리고 그 후유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팩트 좀 정리해 보실래요? 네,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일 오후 6시쯤에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6년째 보관 중이던 질산 암모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220명이 숨지고 6천여 명이 다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사실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원인을 좀 살펴봤더니 노동자들이 근처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튄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진도 지금 나왔더라고요. 이 농업용 비료인 질산 암모늄은 화학 등 무기 재료의 기본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로 종종 폭발을 일으켜서 주의가 요구가 되는데, 도대체 베이루트는 사실 레바논의 수도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물동량이 이 항구를 통해서 들어와요. 가장 큰 항구란 말이죠. 이 중요한 곳에 어찌하여 2750톤이라는 이 위험 물질이 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때 이 사고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이 사고 현장 반경 10km 이내 건물은 뭐 다 파괴가 됐고요. 전력 공급도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루트는 시 전체, 도시 전체가 거의 아비규환 상태로 2주간 비상 사태가 선포가 됐고요. 나중에 이제 막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 충격파 해сел기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30% 정도 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이 베이루트 주지사는 피해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조 원이 좀 넘지 않겠느냐, 이 정도면 뭐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그 연간 GDP의 3분의 1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쑥대밭이 됐는데, 문제는 레바논에서 그냥 폭발 사고가 발생했나봐, 이 정도 수준인 줄 알았더니, 이제 점점 레바논 정치 상황, 경제 상황과 관련된 자세한 보도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는 나라였어? 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랍니다. 그 레바논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가장 레바논을 많이 들었을 때가 아마 닛산 회장이었죠. 카를로스 곤이 레바논으로 톡겼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사고 현장 한 2km 거리에 집이 있대요. 네, 그래서 일부 무리한 음모론자들은 곤을 암살하기 위해서 고의로 폭발시킨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곤네 집안은 그닥 큰 피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곤이라는 사람은 뭐 레바논, 프랑스, 브라질 3개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레바논에서 어쨌든 샤바샤바가 잘 돼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거나, 또는 여기서 조금 더 송작가 TV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소위 말해서 시아파 벨트라고 하죠. 이슬람에는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한 85%가 수니파고 나머지 한 15% 정도가 시아파거든요. 근데 이 시아파의 맹주가 어디? 이란이죠. 그래서 이란에서 시리아,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렇게 해서 시아파 벨트라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이란이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레바논까지 갔다, 이렇게 이제 요 정도까지 또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사고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정말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팔레스타인 출신의 이제 소년이 아랍 아이돌이 나가가지고 우승을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기억이 나실 텐데, 그 아랍 아이돌의 결승이 열린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레바논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뭐냐면은 다른 중동 국가나 이슬람 국가들이 굉장히 조금 폐쇄된 분위기가 많잖아요. 근데 레바논은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오픈된 국가고요. 가장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여성에 대한 억압도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 내에서 인기가 있는, 이슬람 전역에 인기가 있는, 아랍어를 사용하는 아랍 국가 전역에 인기가 있는 여배우들이나 영화 배우들이 주로 레바논 출신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이슬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에 대한 억압이 좀 많기 때문에 여성이 여배우로 활동을 하거나 연예인으로 활동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레바논은 그런 어떤 제약이 가장 없는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레바논 출신 여배우들이 상당히 인기 많고 가수들이 인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레바논을 직접 취재를 한 작가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레바논 스스로도 그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요 정도 기본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그 의문점을 설명하자면 왜 6년 동안 네. 이게 거기 압수물로 있었냐는 거죠. 원래 이 화물이 이 레바논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로 비료 원료로 아프리카로 이송되는 과정에 그냥 다이렉트 안 가고 레바논 항구에 다른 물건 실으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왜 이런 불법 화물이 있지? 그래서 압류당한 거야. 압수당한 그렇죠. 거죠. 압수당한 거죠. 그러니까 화주가 없어. 음. 화주한테서 물건을 뺏은 거야. 그럼 이걸 버렸어야 되잖아. 그렇죠. 폐기를 했어야 되는데 폐기해야죠. 이게 시가로 돈이 꽤 나가는 거야. 몇십억 원 어치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갖고 있다가 임자 남으면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세관원 내지는 힘 좀 쓸만한 높은 놈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위험한 물질을 보관하면서 특별하게 그 보안이나 이런 데다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봐서 임자만 나오면 이걸 팔아가지고 내가 그냥 수익으로 챙겨야지 하는 생각으로 창고에 넣는 상태에서 이게 임자가 안 나오고 팔아먹을 놈이 신경을 못 쓰는 사이에 그냥 방치돼가지고 사실상 장부 안에는 이러한 물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던 거야. 근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안전 규정 없이 근처에서 창고 증축 작업을 한 거고 개보수를 한 거고 그러던 와중에 이게 화재가 나면서 2차 폭발로 연결되면서 이런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이거 테러 아닌가?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이번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테러가 아니라고 뭐 확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볼 수 있는 일종의 증거는 여기에서 화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단순하게 이제 연기부터 피어올랐죠. 연기가 먼저 피어오르고 그에 의한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이제 폭발이라기보다도 화재가 한꺼번에 확 커져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일시에 불이 확 붙으면서 거기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순식간에 연소가 확 많은 양의 연소가 일어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공기가 쉽게 말해서 이제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 고열의 어떤 그 열폭탄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그 산소 부족으로 인한 일종의 폭풍 효과가 있어요. 그 효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 안으로 그 폭발력이 이게 튀어나와서 파편이 날아간 것보다 그쪽으로 바람이 몰려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후폭풍으로 피해를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고열이라든지 화재가 일어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는 이거는 외부 테러에 의한 외부 폭발에 의한 연쇄 폭발이 아니라 화재에 의한 연관됐던 암모늄의 일시적인 이 점화에 의한 폭발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이 폭발 사고 일어나자마자 전후사정 확인 안 하고 이건 끔찍한 테러일 수 있어 라고 그냥 테러였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내뱉어 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미국 내에서 실무자들도 많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게 테러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악질적으로 테러로 조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많이 흘러나왔어요. 이게 이제 틱톡을 통해서 많이 흘러나왔거든요. 틱톡? 그 네. 중국에? 네, 중국의 틱톡을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이게 가짜로 밝혀지고 난 다음에 틱톡 관련한 앱이 사라졌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 인수되고 있다는 거지. 지금 이건 뭐야? 이거 지금 자료 사진을 띄우다가 이게 뜬 건데요. 맨날 자기 사진을 이렇게 네. 띄워. 자기 애가 강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고 직후에 올라온 이 일종의 미사일 영상인 거예요. 이거 합성 아니야? 100% 합성이지. 딱 봐도 합성인데? 너무 티나지 않아? 너무 티나는데?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합성 화면을 만들어서
틱톡으로 사고 당시 영상이라고 만들어서 뿌린 거야. 아니,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아니, 조작을 하려면 성의를 가져야 된다니까. 급하잖아. 성의가 없어, 애들이. 똑같네. 거기나 여기나 처음에, 성의 없는 건 처음에 똑같아. 그 911 맞아. 빌딩에 부딪힐 때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비행기가 날아가고 꽂히는 화면이 인터넷에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화면 나중에 다 없어졌다. 왜? 아, 그 화면을 다운받아갖고 자세히 보면 조작해? 충돌 순간부터 비행기가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응. 비행기 화면 자체가 건물에 부딪히면서 없어지는 게 보여요. 슬로우로 돌리면. 그러니까 조작지를 너무 엉성하게 CG를 세우는 바람에 비행기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4차원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구멍이 뻥 뚫리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빠르게 돌려보면 그때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누가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서 확 꽂히는 그런 그림들이 막 했거든. 네. 너무 리얼하고 생생하잖아. 근데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갖고 조작해서 뿌렸거든. 테러인 것처럼 해갖고. 근데 나중에 그게 가짜 사진인 줄 알고 나중에 그게 다 없어진 거지. 이것도 똑같은 거야. 테러라고 몰고 가기 위해서 이런 사진들을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거의 정확도를 높인다고 네. 이런 적외선 사진을 만든 거야. 왜? 이게 지금 원래 시각적으로 잘 안 보이거든. 네. 왜냐면 이미 1차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막 구름이 피어오르고 막 화재 연기가 있던 상황이니까 2차 폭발이 안 보이는데 이게 적외선으로 자기가 찍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사일이 날아가서 꽂히기 직전에 이거 찍었다는 거지. 에이. 이거는 우리나라 민통선에서 그 북한군이 쏜 고사포가 날아가는 걸 봤다고 증언하는 농부 아저씨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어? 이게 잠깐만요. 요게 요렇게 날아올 정도면 여기서 사진 찍고 계실 게 아니고 도망을 가셨어야 해요. 큰일 나요. 당연히 죽어. 죽는다고. 용감하게 미동도 없이 카메라 앵글에 흔들림도 없이 자, 이런 걸 찍어서 여러분 네. 이런 미사일이 여러분 눈에 보일 정도면 여러분은 도망가셔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 네. 예. 미사일이 정말 이렇게 그 제 모양대로 날라오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이렇게 찍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사일이 이제 두 발이 처음 게 1차 폭발했고 두 번째 미사일로 해서 미사일 두 발이 쏴줬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이 레바논을 공격하기 위해 쐈다라고 하는 요따위의 이제 가짜 뉴스들이 올라오면서 한동안 테러설이 굉장히 많이 퍼졌었는데 네. 나중에 다 이 화면들이 사라지고 조작으로 나타난 거죠. 근데 이거 사실 처음부터 계속 이스라엘도 우리도 아니고 그리고 레바논 정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는 폭발 사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어느 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테러를 몰아가려고 하는 세력들 실패. 예, 전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있었으며 왜 관리가 안 됐는지에 대한 그렇죠. 레바논 정부의 책임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야. 당연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레바논이 그래도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 관리가 안 되나 싶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제가 드려도 될까요? 들어야죠.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다른 중동이나 이슬람 국가하고 굉장히 모습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이슬람 국가들은 그냥 이슬람이 거의 국교다시피 하고 왕조 국가고 그냥 다 이슬람 무슬림들이에요. 하지만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독특하게도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라는 표현을 안 쓰는 이유가 기독교가 이제 한자식 표현이고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교라고 표현하는 게 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대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마론파라고 하는 그 종파의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은 그 인구가 한 지금 45% 정도 처음 나라가 만들어질 때 그 정도거든요. 지금은 인구 조사를 안 한 지 꽤 오래됐어요. 왜 이거는 일부러 인구 조사 안 하는 거예요. 예, 안 하는데 그 왜 안 하는지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웃긴 게 다른 또 이슬람 국가는 수니파가 확 많든지 시아파가 확 많든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레바논은 또 자, 기독교 종파가 하나가 크게 반 정도 있죠. 자, 나머지 반이 이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또 시아파와 수니파가 반으로 또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때 와, 이게 종교가 이슬람 하나 있어도 수니파 시아파가 있으면 싸우는데 여기 기독교까지 같이 있는데 심지어 인구 비율 자체가 서로 너무 비등비등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갈등이 당연히 벌어지겠죠. 1990년까지 무려 15년간 내전을 겪게 됩니다. 전복. 꾸준하게 주문이 들고 있고요. 사신 분들이 주변에 권하셔가지고 맞아. 이건 그래. 1kg 바닷물까지 딱 들어있어서 싱싱하게 보관하기도 딱 좋은 그 팩으로 해서 송 작가 TV 보고 주문하셨다 그러면은 쌈 다시마가 서비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명목상 대통령제, 임기 6년에 그 대통령제이긴 하지만 총리가 실권을 쥐는 내각제에 가까운데 이 종파, 종교에 따라서 뒤에 뒷배로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좀 달라요. 그리스도교 마론파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프랑스와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식민 지배를 한 모국, 식민 지배를 받은 국 하면은 관계가 다 안 좋잖아요. 근데 사실 프랑스가 그 위임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마론파가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억압 통치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 기독교인들은 그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본인들의 모국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그 관계가 좋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역시도 이 레바논의 마론파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바논 정부가 프랑스의 도움을 처음에 요청을 했고, 프랑스도 바로 우리가 먼저 파견하겠다 이래서 군용기 보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고 현재 인구 구성상 그런 이유가 있다. 자, 그러면 시아파 중에서도 수니파와 시아파가 또 그러니까 이슬람 중에서도 시아파와 수니파가 또 나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수니파의 맹주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면 레바논 이슬람 중에서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뒷배로 있는 거고, 자, 그 레바논 이슬람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헤즈볼라라고 하는데, 이 헤즈볼라의 무장단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정치 조직입니다. 여기가 이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한한 게, 그냥 레바논이란 나라 안에 굉장히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참 잘 살고 있구나, 겉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나라가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정작 이 종교 분쟁 때문에 각각 지원을 받고 있는 다른 외국들도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하도 분쟁을 겪으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헌법을 규정을 해놨냐면, 대통령은 그리스도교 마론파,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가 맞는 원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나눠 먹긴 해. 네. 그 지역 구분도 아니고 종교로 나눠 먹기를 하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대단하네. 제가 아까 왜 1990년까지 15년간 내전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이에 내전하면은 항상 가장 크게 득세하는 세력이 군벌 세력이죠. 이 군벌 세력들까지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엄청나게 또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종파들이 각자의 이익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민생보다는 어떻게 자기 권력을 더 많이 차지하고 이걸 놓치지 않느냐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문제는 뭐냐? 자, 그러면 윗대가리가 그렇게 싸우더라도 우리는 아래에서 좀 통합을 하면 좋잖아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이 나눠먹기를 제일 크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그래 우리 이 자리만 우리가 나눠먹게 하면 되지라고 그칠 것 같아요? 아니죠. 어떻게 되겠어요? 자, 밑으로 이제 쭉쭉 내려오면 각 부처별로 있고, 그 다음에 공기관들이 있고, 실무진들이 쫙 포진돼 있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기 종파의 사람들 더 많이 더 비중 있는 부처라든지 공기관이라든지 부서에 꽂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옛날 당파 싸움 할 때 뭐 서인, 남인, 뭐 북인들이 서로 요직에 자기 사람 꽂으려고 정쟁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제 정부가 운영이 되려면 소위 말해서 컨트롤 타워가 있고 여기서 오도가 딱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말 그대로 국가 운영이라는 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종파별로 나뉘게 되면은 위에서 오더를 내려도 저 오더는 나와 다른 종파에서 내려왔네? 그럼 내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까지 이 지경이 벌어져 버리면은 누가 제일 피해를 본다? 국민들이요. 뭘 하나를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기업을 한다. 여기서 기업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어느 종교, 어느 종파인지에 따라서 그쪽 라인을 타야지 기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반대편에서는 또 나를 방해하기 위해서 올 거 아니에요.
골치가 아픈 거지. 그리고 레바논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립 경제를 못 해요. 네. 뭐 다른 어떤 중동 국가들처럼 석유가 난다든지 속이 안 나죠.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든지 그런 이런 거 것도 없죠. 아닌 상황이기 네.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해외 지원을 받아야 돼. 그리고 관광 산업이 사실은 가장 큰 수입이에요. 음. 레바논은. 그래서 이제 뭐 순위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한테서 받는 거고 헤즈볼라 같은 이제 무장단체 이란한테 지원을 받는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서방 국가들한테서 이제 그렇죠. 돈을 얻어 쓰는 뭐 이런 식이야. 이제 돈 주는 사람들이 외세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을 위한 전주를 위한 또 모종의 정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복지라든지 국민 관련해서 뭐 이렇게 민생에 관련돼서 신경 써줄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어. 그 국민들은 가만히 있냐? 계속해서 데모를 해요. 계속해서 민주화라고 하긴 그렇고 아무튼 반정부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요 세 세력이 어차피 돌아가면서 자리바꿈만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구조에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 운영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 수돗물이 문제가 생겼어요. 빨리 고쳐주세요. 그러면 빨리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물 부족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 있죠.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 안 치워요. 안 치워요. 어디다 버릴 데가 없거든 국토 안에. 그래서 심지어 지금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어요. 레바논 안에서는. 그리고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지중해에 접해 있거든요.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간다? 바다에다 버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지중해를 같이 쓰고 있는 있는 다른 국가들은 골칫거린 거예요. 눈을 부라리고 보지. 네. 저 쓰레기 레바논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해서 봐야 되는 거고. 정말 레바논 산업 자체가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비재 산업이 전무해요. 제조업이 전무해요. 난 제조업이 전무한 나라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많아. 생각하고 싶은데 많아. 제조업 전무한 나라가 꽤 많더라고. 많아. 네. 대표적인 나라들 중남미요. 아프리카들. 네, 왜 거기는 제조업 전무한 줄 아세요? 남미는 미국이 못 만들게 하잖아. 아프리카는 중국이 못 만들게 하잖아.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산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업률이 당연히 높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실업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역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조세 징수가 안 돼요. 돈을 걷어야 되는데 뭘 벌어야지 돈을 뜯을 거 아니야. 아우 날 그냥 죽여. 내가 먹고 죽을래 돈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나 일반적인 국가에 간접세라는 게 있잖아요. 간접세,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유통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부가가치세나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세금을 붙여가지고 간접세를 거둘 수 있잖아. 선진국에서 간접세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100% 생필품이 수입품이라서 함부로 간접세를 붙일 수도 없어요. 유통하는 애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레바논은 힘들어. 세금이 필요해. 그래서 정부 애들이 새로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하다가 지네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의 메신저를 왓츠앱이라고 하는 채팅 프로그램을 레바논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쓰는 왓츠앱을 사용하는 비중에 맞춰갖고 세금을 걷겠다는 거야. 미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걷어들일 데가 없다 보니까 채팅 프로그램 쓰고 있는 무료로 쓰여야만 하는 채팅 프로그램 쓰는 왓츠앱 이용에다가 세금을 붙이려고 그런 거야. 왜? 그래야 파악이 되거든. 너 돈 있네. 너 주민이네. 너 돈 있네. 휴대전화가 있네. 그러니까 돈 내.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붙이려고 하다가 작년에 난리가 빡이 났죠. 돌아버린 거지. 네, 그래가지고 정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됐죠. 여러분 같으면 카카오톡 쓰는데 통 문자 하나당 2원씩 정부에 세금 내라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시빌라이제이션. 막 이러고 나가는 거지. 네. 예. 날 죽여! 이러고 나가겠죠. 원래 없어서 못 걷던데 와 드디어 우리가 돈을 거둘 수 있는 확실한 인두세를 거둘 수 있는 확실한 뭐가 생겼구나 해갖고 정책을 덜퍼덕 물었어. 근데 국민 반감이 폭발적으로 올라와 버린 것이죠. 자, 제가 아까 지금 현재 인구 종교별로 어떻게 이제 구성이 달라졌을지
지금 인구조사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조사해가지고 만약에 비율이 달라지면은 지금 나눠 먹게 하는 것도 그렇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겁내하는 거야. 이걸 까봤는데 혹시 이슬람 인구가 확 늘었죠. 늘어났거나. 그럼 기독교 애들이 확 쪼는 거지. 응. 이제 총리 자리를 저리 줘야 되나? 뭐 이렇게 그렇죠.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대통령 그러니까 자리 줘야 되나? 이렇게. 그것도 안 할 정도로 국정이 이제 개판 5분 전이 된 거고. 그렇죠. 사실 이건 안 건드렸어야 돼요. 왜냐면 이런 앱에다가 이거를 건드리게 되면 대중적인 여론이 한꺼번에 공유하게 되는 문제를 생기잖아. SNS의 두려움을 모르는 거지, 얘들이. 그렇지. 일반적으로 지들이 뭔 잘못을 해도 신문이나 언론으로 떠들어대는 건 사람들이 잘 안 봐. 근데 SNS로 통일돼 있는 데서 분노가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 흔히 하는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엄청난 국민 반감으로 확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3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위협받을 수 있는 굉장한 반정부 시위가 극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 상황에서 터졌어.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꼭 그렇게만 생각해보면 국민의 분노가 불을 붙였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야, 이건 정말 한번 이놈의 정부 망해봐라 하고 누군가 고의적으로 불낸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근데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여유가 없고요. 그래서 폭발 다음 날인 5일 오전부터 SNS를 통해서 해시태그로 교수형의 저하자, 되게 무시무시하죠. 이런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이 부패한 권력층에 대한 정말 성난 민심이 표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반정부 시위 이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이게 참 가슴 아픈 건데 레바논 국민들이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6일날 바로 방문을 했단 말이죠. 가장 빨리 왔는데 마크롱 대통령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외국 정상한테, 심지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정상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국민들이. 우리 태극기 할아버지도 맨날 트럼프한테 해결해달라 그러지 않아? 네. 뭐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닌데, 아무튼 지금 그분들은 그냥 트럼프가 그렇게 좋으면 함께 가셔서 미국에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네. 그 이스라엘기를 흔들고 있는데 그 깃발이 이스라엘 긴지는 알고 흔드는지 모르겠어. 나눠주니까 그냥 흔드는 걸로. 예, 왜 나눠줬는지도 모르겠어, 도대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나눠줬겠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안 나눠주면 미국이 나눠줬을까? 미국이 성조기를 우리나라 태극기 할배들한테 왜 나눠줘? 그럼 도대체 그걸 누가 나눠준 성조기와 거야? 이스라엘기는 누가 나눠준 거야? 난 그게 더 궁금하네. 무슨 만국박람회도 아니고 왜 그렇게 다른 나라 깃발들을 나눠주는지. 아무튼 진짜 나 그분들 이스라엘 깃발인지 모를 거라니까. 그거. 그냥 나눠주니까 흔드는 거야. 뭘 줘도 흔들 거야. 예, 아무튼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제사회가 3억 달러 3,500억 원이 넘는 돈을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딱 주재하면서 화상회의를 했어요. 국제기구까지 다 참여를 해가지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레바논 정부한테 주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직접 국제기구, 유엔을 통한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직접적 국민들 배분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왜? 이거는 레바논 국민들이 원한 겁니다. 자, 정부의 지원금 주지 마요. 그거 여기서 우리한테 안 돌아와요. 여기서 음모론 들어갑니다. 모든 사고에는 또 이런 음모에는 이 사고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집단이 배우다라고 하는 건 정론인 거예요. 그럼 만일 이번 사건이 지금의 어차피 뭐 부패에서 갈 곳 없는 삼정이 문란한 지금 레바논의 기존 기득권들을 다 털어내기 위한 거라고 하면 그리고 그러한 국제적인 조치로 인해서 뭐 기금이라든지 정치적 영향력이 미친다고 하면 앞으로 레바논에 세워지게 될 정부, 주체, 세력, 국가 어떤 나라일까요? 레바논의 어떤 국가가 그 안에서 지금에 있는 혼란을 정리를 하고 그 방식 지금 있는 정치 체계를 바꿔서 뭐 직전 투표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치 개혁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기존에 있는 종파들은 다 안 돼가요. 안 되지. 다 안 돼요. 기독교, 이슬람, 시아파 다 안 돼요.
자, 다 안 되면 일단 그리스도교 마론파는 프랑스와 연결됐기 때문에 침투 정권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나라가 나오네요. 여기서 가장 빠르게 가장 큰 금액을 후원하고 있는 국가가 누구냐? 당연히 옆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자동차 엔진의 활력을 퓨어 부스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력이라든지 연비 개선되는 게 바로 보여. 엔진 소리 자체가 변한다니까. 산수몰 검색을 하시거나 02-931-282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비록 이제 이스라엘이 뭐 소형 핵무기를 쏴서 사고를 일으켰네 안 일으켰네를 떠나서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반감이 극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금에 있는 레바논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서 투입되고 그 역할을 자처할 애들이 결과적으로는 프랑스가 못 들어온다는 전제하라고 치면 친미적인 이스라엘계의 정치 세력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럼 이스라엘은 이제 아랍계일 것이고, 그렇죠. 또 미국계일 것이고, 그렇죠. 친유태인계였고, 미국계 이제 지금 정치를 쥐고 있는 게 나타냐후이기 때문에 베냐민 네타냐후하고 오선에 성공했죠. 연결돼 있는 정치 세력들이 지금의 있는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가장 발빠르게 구호 물자와 성금을 전달하고 인도적인 지원을 시작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라는 얘기지. 근데 지금 현재 사실 레바논에 팔레스타인 난민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번 이라크나 시리아나 이거 다 붙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워낙 경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레바논에 가 있는 난민 숫자도 지금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많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접경지대에 있는 이스라엘이 여기 가서 뭔가 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45% 이상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크리스찬인 이쪽 국가에 친미적인 형태의 정권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다고 치면 오히려 국민의 40% 이상은 더 좋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뭔가 중동의 세력 분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스라엘이 확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란하고 겨루고 있는 중동 안의 맹주 싸움 안에서 뭔가 새로운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뭐 그런 류의 친미 이스라엘 정권이 들어서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한 예감을 가져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그렇게 되면 주변 국가가 가만히 안 있죠. 이란이나 시리아나 이런 국가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제 레바논을 침공하고 일종의 이제 싸움은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하는데 전장은 레바논으로 이어지게 되는 레바논 내전 같은 상황이 그렇죠. 올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불행한 리포트를 예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한 건 지금 현재 레바논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즈볼라라는 시아파 무장단체 조직, 정치 조직이기도 합니다. 요 헤즈볼라가 지금은 약간 수세에 몰려있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밀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결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시아파 벨트가 레바논에서 끊어지기 시작하면은 이란 자체도 사실 약간 위협을 받는 그렇죠. 이란과 시리아는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을 어떻게든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막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과연 IS 얘네들이 옳다구나? 여기 뭔가 이 기회로구나 하고 살아날 거고. 그렇죠. IS가 살아난다고 하는 거는 미국의 군산, 민족의 매파 군산 세력들이 살아난다는 얘기고, 그렇죠. 반 트럼프 세력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의 개입, 트럼프의 개입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개연성은 헤즈볼라가 지금 이란이 세력이 떨어지면서 전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헤즈볼라의 지원금이 사실은 이란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 돈이 끊기는 바람에 헤즈볼라의 지원 대우 세력이 없어졌는데 이스라엘에 가까운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미사일을 비롯한 무장을 제일 빡세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겨냥할 수 없으니까 헤즈볼라를 밀어가지고 이란에다 그 레바논 자리에다 이스라엘을 겨냥할 수 있는 재래식 그 미사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밀 유도 미사일이 아닌 좀 구형 미사일 같은 형태,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것들을 13만 발 이상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첩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만일 이란하고 전투를 치르게 됐을 때는 이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 세력의 어떤 무장이 가장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합법적으로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유화책으로 레바논을 잡아먹으려고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것이냐? 지금 레바논이 워낙 그 지정학적으로 좀 위치가 애매한 데다가 직접적인 개입은 하기 힘들 거예요. 직접적인 개입은 하기 힘들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란이 만약에 레바논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친미 정권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다이렉트로는 그렇죠. 못하더라도 들어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 자력으로 못 들어가면 끌어들일 수 있는 세력들이 러시아하고 중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중동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요. 석유 안 나는 레바논은 아무 관심 없어요. 지금 이라크나 이란처럼 뭔가 뽑아먹을 게 있는 국가만 상종을 합니다. 두 나라가 다. 근데 지금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리비아 내전에 일단 관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다른 나라의 전쟁을 항상 자신들의 최신 무기를 시험하는 시험장으로 굉장히 많이 삼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이렉트로 러시아는 참여를 안 하더라도 무기를 대줄 가능성이 있어요. 야, 이거 우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건데 니들 한번 써볼래? 이런 식으로. 뭐 어찌됐거나 이스라엘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레바논 국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팔레스타인처럼 일단 무력 점령하게 되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나. 지금이 일종의 호기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란도 지금 힘을 못 쓰고 경제 제재와 코로나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중국과 러시아도 지금 그 대외적으로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레바논을 먹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치면 지금이 적기이지 않을까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레바논 국민들은 과연 지금 반정부 시위를 벌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각까지 과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네.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도 우리의 입장을 반추해가지고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외부 개입설을 제시를 했잖아요. 비판을 하면서 니들 뭐 외부 세력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제관계에서 뚝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레바논에 눈에 보이는 그 외세들의 개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그나마 조금 더 민주화된 것처럼 보이는 국가여서 이게 숨어 있단 말이에요. 드러나놓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어떤 내분이 갈등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 우리끼리의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이 행위들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외세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고 그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레바논은 제가 보기에 6개월 안에 내전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피하지 못할 정도의 큰 여파가 생겼고 이미 내각이 총사퇴를 한 상태예요. 무정부 상태입니다. 레바논은. 그렇다고 치면 앞으로 레바논에서 이 국정을 이어나갈 수 있는 시민 세력이나 민주적인 세력, 다체적인 야당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세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외사라고 하면 대테러 전쟁을 내세우는 트럼프와 친이스라엘 정권과
그의 세력들밖에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레바논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런 어떤 기본 지식을 가지고 보신다면은 레바논 관련해서 이제 국제 뉴스들을 보실 때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폭넓게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